지난 100여 편의 영상을 통해 여러 ETF 분석과 자산 배분 전략 등 많은 내용들을 다뤄왔습니다. 영상을 거듭할수록 크게 느끼는 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S&P 500의 위대함입니다. 오늘은 단순 수익률만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까지 감안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TF 창시자 존 보글의 조언은 시장 전체를 사라는 거였죠. VTI를 추천했지만 사실상 버핏이 추천했던 S&P 500 ETF인 VO와 거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 조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액티브 펀드가 S&P 500을 더 많이 이기는 해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성과를 본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 내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대부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왜 S&P 500을 이기기 어려운지, 그리고 이 투자가 왜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투자자분들을 사로잡았던 ETF가 바로 슈드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VO는 초과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2022년 폭락장에서 그 수익률이 역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 기간 MDD나 변동성 측면에서도 슈드는 확연히 좋은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2022년 전후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국내 여러 운용사를 통해 상장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폭락장이 아닌 현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수익률에서 두 ETF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슈드의 성격과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익률로 비교할 순 없겠지만 슈드 같은 스마트 베타 성격의 다른 ETF가 과거 시장에 밀렸던 것처럼 이 ETF도 향후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 시점 기준으로 평가해본다면 슈드가 안 좋은 상품이라기보다는 S&P 500이 더 효율적인 투자였다는 걸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실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펀드가 S&P 500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과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 지수는 장점도 정말 많지만 그 후 탄생한 대부분의 펀드들은 S&P 500에서 발생하는 높은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시장 지수를 이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선 내용을 토대로 대부분의 스마트 베타 성격의 ETF들을 보면 시장에 비해 현저히 밀리는 수익률이지만 변동성에서는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완화했지만 결국 수익률은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2022년까지의 슈드는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속히 말해 시장을 여러 방면에서 압승했던 로직이었죠. 그래서 이 기간 인기도 급부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잠시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P 500보다 초과 성과를 내면서 동시에 변동성이 더 낮은 ETF는 과연 없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스파이보다 연평균 수익률도 높으면서 변동성까지 낮은 ETF를 물어보는 질문에 등장한 ETF는 총 11개였습니다. 이 중 제미나이가 대답한 3개의 ETF는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챗 GPT와 제미나이가 추천한 4개 ETF를 실제 데이터로 계산해보면 변동성이 더 낮은 경우는 있었지만 초과 수익률을 보여주는 ETF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익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샤프 지수에서 또한 더 우수한 건 없었고요. 그록에서 추천한 4개의 ETF들 중에 SPMO와 SCHG는 초과 수익률을 보여주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앞선 자료와는 다르게 샤프 지수에서 SPMO와 SCHG가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들의 운명도 슈더와 같이 역전된 데이터를 보여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를 놓고 본다면 S&P 500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게 왜 이런 건지 S&P 500의 특징과 역사를 보겠습니다. 1923년 주식시장에 새로운 지수가 탄생했고 시작은 233 종목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중 90개의 기업이 선정되어서
S&P 90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이 로직 자체가 승자만이 살아남는 게임으로 설정된 값인 겁니다. 스파이는 1993년 상장한 최초의 ETF격이지만 S&P 500은 1926년부터 그 기록이 존재합니다. 단순 승자만이 살아남는 로직을 채택했더니 대부분의 해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승자는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S&P 500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로직을 거쳐서 엄선된 종목들이죠. 특정 섹터나 주주 환원 정책 등의 유행을 타지 않고 선정된 로직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베타 ETF처럼 S&P 500도 까다로운 종목 선정 기준을 거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필 이게 시장 대표 지수가 된 것일까에 대한 겁니다. 과거에 등장한 여러 상품의 로직이 지수 투자보다 우수했다면 아마 그게 시장 대표 지수로 채택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현존하는 ETF 중 S&P 500은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로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S&P 500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전문가 집단인 PB들의 지난 10년간 기록을 보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매니저는 약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매 횟수가 많아야 유리한 PB들의 구조상 장기 투자가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단기 성과를 쫓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의 수익을 평균이라고 치부하면서 이걸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건 평균이 아니라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심지어 100년 동안 그 기록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신생 ETF처럼 아주 짧은 시기, 유행에 가까운 기간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S&P 500보다 유의미하게 초과 수익률을 보인 게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ETF가 바로 QQQ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S&P 500은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깊게 검증되었고 QQQ는 S&P 500에 밀려서 다 죽어나간 ETF들과는 달리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ETF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언급하면서 시장지수가 답이 아니라는 식으로도 해석합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가져가라는 투자 대가들의 조언이 있었죠. 실제 주식 단일 투자 시 10년 가까운 횡보를 보여주었지만 채권이나 현금 비중은 그걸 상쇄해 주었습니다. 다른 ETF라고 이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ETF는 이 시기에 없었던 상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우리는 원화 투자자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짊어져도 환율의 보호를 받기 마련인데요. 2008년 스파이는 마이너스 36% 하락했지만 환율은 46% 올랐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온전히 다 맞는 손실인데 우린 그걸 환율이라는 요소로 크게 상쇄시킨 겁니다. 물론 이듬해 회복에서는 조금 더뎠지만 변동성 관리에서 환율만큼 좋은 건 없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해서 은퇴 시점에 배당주로 갈아탄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사실 S&P 500은 주식시장 근본이기 때문에 딱히 성장주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배당주에 갈아타는 것보다 S&P 500을 홀드하면서 은퇴하는 방법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버핏이 언급한 이 전략에 대해 연구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90대 10 전략은 실제 자산시장 전기간에 걸쳐 실패율이 약 2.3% 수준입니다. 앞서 보신 환율까지 반영했다면 이 성공률은 더욱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배당주 전환할 필요 없이 10%만 단기 채권 또는 현금을 보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존 보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채권의 비중을 할당하라고 했죠. 버핏에 비해 보수적인 조언이지만 ETF 자체를 만든 사람이 알려준 레시피인 만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거스를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투자금은 현재 미국으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도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숨어있는 투자 자금들이
더욱더 미국 시장으로 쏠린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연금제도인 401k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TDF입니다. 즉 미국인들이 월급날마다 무지성 매수하는 게 바로 S&P 50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바라보고 꾸준한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에 내 돈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들의 희망이 바로 S&P 500인데 이거 폭락하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할 수 있겠죠?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 은퇴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4월 관세 폭락 이후 S&P 500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슈드와 같은 특정 팩터를 추구하는 ETF는 구원받지 못했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S&P 500은 항상 모든 투자자들의 기준점이자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은퇴가 10년 이상 남았고 공격적인 성향이시라면 나스닥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근본을 원하신다거나 은퇴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S&P 500을 활용해서 은퇴하는 방법이 가장 검증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공부할수록 S&P 500이 정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